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저 혼자 그동안 방송을 진행하다가 드디어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용막골님부터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문학을 사랑하는 용막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우스트님 이제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역시 문학을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김파우스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못하고 일단 줌으로 온라인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좀 버벅이고 저희가 좀 어설프더라도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문학동네에서 나온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13년 제4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할 소설은 정영준 작가님의 당신의 피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혹시 이 소설을 어떻게 보셨는지 용막골님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무섭게 봤고요. 일단은 표현이 좀 직사적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볍게 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약간 무거운 그런 느낌. 뭐 좀 슬프기도 한데 멘탈이 좀 필요한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 젊은 작가상이랑 또 여러 문학상을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문예창 작가 시절에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이제 뭐 직장 일을 하면서 조금 이제 책을 좀 멀리 하다가 다시 이제 책을 좀 읽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시 읽어보니까 역시나 좋더라고요. 굉장히 뭐 이렇게 짧게 또 얘기하자면 이런 많은 어떤 삶을 그 간접 체험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서 제가 그것을 듣고 보고 많은 생각을 했던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특히 파우스트님은 그 당신의 피를 보면서 이 소설은 어떠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떠셨나요? 일단은 아주 신업이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라고 느껴졌고요. 이게 사실 조금 더 저는 장편으로 갔으면은 그렇게 바랬을 정도로 저는 이 약간 그 단편의 미학이 이렇게 불확실하게 끝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작품은 그래도 한 연금술사 정도의 장편으로 쓰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예. 저의 감상평을 좀 나누면 저도 좋게 봤는데 정영준 작가님의 그 소설집 가나라고 있어요. 전 그걸 한 권을 다 본 적도 있고, 근데 이분의 어떤 주제 의식이랄까? 제가 봤을 땐 소수자와 약자를 주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전 가나 읽으면서 좋았었는데요. 당신의 피 읽으면서는 어 이게 이게 굳이 말하자면 소수자와 약자라기보다는 인간의 어떤 그 본성? 인간의 어떤 그 좀 밑바닥을 드러내 주는 소설이라서 '이분이 이런 소설도 쓸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또 봤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뒤에 해설도 보니까 정통 소설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그냥 흔히 익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어떤 형식을 가져와서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오늘 하겠지만 당신의 피 말고 박솔매 작가님의 우리는 매일 오후에와 대비해서 보기 참 좋지 않나. 우리는 매일 오후에는 좀 특이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과는 약간 좀 완전 다른 식으로 쓰여졌더라고요. 근데 당신의 피는 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소설다운 느낌을 많이 풍기는 정통 그런 느낌이 드는 소설이 아니었나. 저의 이제 나름의 저의 평가이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19쪽의 첫 문단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음. 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모르는 번호였고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그는 내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이 내가 맞는지 묻고 있었다. 음성은 작고 탁했고 말끝은 흐렸다. 나는 그 이름이 내가 맞다고 대답한 뒤에 그런데 누구시죠? 라고 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니 그는 더듬거리며 그러니까 라고만 했다. 수상하고 이상했으나 끊지 않고 정적을 유지했다. 잠시 뒤 그는 작게 헛기침을 하고 낯선 여자의 이름을 말했다. 조금 긴 정적이 흘렀다. 회전하는 나무팽이처럼 어떤 기억이 같은 자리를 돌며 조금씩 깊어졌다. 여자의 이름이 기억났고 통화하고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도 알게 됐다. 욕조에 담긴 물이 바닥의 구멍으로 빠져나가 안이 텅 비는 것처럼 머릿속이 그러했다.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에서 땀이 났고 귀가 뜨거워졌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요. 이제 구독자, 이제 시청자, 청취자님들도 이게 딱 듣자마자 어떤 이 소설의 분위기랄까? 이런 걸 좀 직감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해 보죠. 첫 번째 문단 이걸 봤을 때, 용막골님은 뭐 어떤 감상,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표현이 좀 거친 게 있어서 좀 긴장을 하게 됐어요. 일단은 뭐 공포물이나 호러물 같은 거 보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은 뭔가 줄거리를 알고 오잖아요. 근데 이건 줄거리를 알고 오진 않았고 먼저 그 작가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놀라지 마라. 앞으로 이렇게 나갈 것이다. 무섭다. 이런 경고를 좀 주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좋네요.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이 문단을 보셨나요? 저는 처음 문단부터 이제 거기까지 문단까지, 굉장히 그 팽이를 약간 기억으로 이제 묘사하는 이미지도 저는 좋았고요. 좀 이렇게 긴장감 있게,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독자한테 알려주지 않고, 이제 아버지라는 사람도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채로 접근을 해서,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추리나 이제 SF나 어떤 다양한 시나리오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이제 클리셰적인 어떤 긴장감을 유도하는 방법인데, 이게 굉장히 잘 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 또 고급 독자인 만큼 너무 또 이렇게 칭찬만 하면 또 이제 약간의 조금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살짝 아쉬운 부분을 좀 말하자면, 여기서 이제 조금 전개가, 사실 이 단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건이 너무 빨리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조금 어떤 불안의 징후나 어떤 그 개인적인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상태나 혹은 어떤 약간 좀 일상에 있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정선을 처음에 이제 뭔가 우리가 독자가 딱 이게 대입하는 부분이 그래도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장치가 더 돼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들어갔으면 이 글하는 사나이에 대해서 더욱 흥미를 갖고 이 나라는 어떤 성장 배경에서 더 흥미를 갖고 바라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렇게 도입부가 나쁘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할 때 그가 누군지 몰라요, 독자들은. 누구 궁금하죠. 그가 누굴까? 나중에 이제 아버지라는 게 몇 쪽 뒤에 밝혀지긴 하는데 요런 좀 요런 게 너무 좋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기에 이 사람이 전화를 하고 이게 궁금하잖아요. 어쨌든 그 독자가 읽게끔 만드는 힘인데 이 추리적인 뭐 서스펜스 같은 느낌, 뭐 영화로 따지면요. 그런 느낌도 들고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이 저의 해석인데요. 이 문장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뭐 다 읽지는 않고 한 첫 번째 문장이 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가가 반복되죠. 모르는 번호였고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모르는과 처음 듣는이 비슷해요. 자, 모르는 번호, 처음 듣는 목소리.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이 내가 맞는지 묻고 있었다. 이름이 반복되죠. 내 이름과 이름이 내가가. 그 다음 문장이 그 음성은 작고 탁했고 말끝은 흐렸다. 작고 탁한 것과 흐린 것들이 또 겹치죠. 그 다음 문장이 나는 그 이름이 내가 맞다고 대답한 뒤에 그런데 누구시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다시 한번 누구시죠? 이게 반복이 돼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요. 일부러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놀랍더라고요. 이거 노렸나 싶기도 하고 아래쪽에 보면 비유가 두 개 나오는데요. 회전하는 나무 팽이. 요거는 이미지가 좀 작아요. 나무 팽이자 회전하는데 나무 팽인데 뒤에는 욕조에 담긴 물이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 구멍으로 빠져나갈 때 나무 팽이처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물이 아래로 빠져나가요. 근데 이거는 나무 팽이보다는 좀 더 큰 이미지죠. 일부러 이렇게 배치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야, 이거 정영준 작가님 이 필력이 장난이 아닌데? 혹시 요거 관련해서 파우스트님은 문창과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본 게 맞나요? 일부러 이렇게 쓴 거 맞죠? 네. 거의 약간 히치콕의 영화를 거의 이미지화할 정도로 이거는 너무 뛰어나게 썼는데요. 근데 다른 뭐 선명사책이나 이제 다른 소설을 보면은 사실 좀 아쉬운 좀 부분이 많긴 해요. 약간 이런 약간 서스펜스 같은 약간 무슨 경찰 추리극? 그리고 정말 무슨 살인을 이제 저지르는 어떤 소설도 있거든요. 사이코패스 같은.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주도 면밀한 문장이나 이미지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사건의 어떤 위주로 아주 평이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진짜 문장이 너무 아쉽다. 거기에서도 쓰였으면 하는 심정이 정말 강했습니다. 혹시 용막골님은 이 정영준 작가님의 문장 관련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좋았다든지 뭐 어떤 부분이 좋았다 뭐 그런 것들? 저는 안 배운 사람이라서 문창과나 뭐 전혀 그런 문학조가 아니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인데, 뭐 그냥 배운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좀 식상하긴 한데 사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우던 것들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좀 격이 있구나. 문학동네에선 이런 사람들 하겠구나. 문학동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겠구나. 뭐 창비도 좋아하겠죠. 뭐 문지도 좋아하겠죠. 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건 없어요. 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요. 뭐 저도 안 배운 사람이지만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격이 있다. 뭐 문학동네나 창비가 좋아할 만한 글. 이게 그건 인제 한편으로는 칭찬이고 한편으로는 좀 비판이죠. 저도 그런 느낌을 솔직히 읽으면서 받았거든요. 격조가 있긴 한데 너무 정형화된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그런 문장들 아닌가? 요거를요 평론가들은 이런 문장을 좋아할 수 있는데 일반 독자 특히 저는 인제 이걸 분석하면서 읽으니까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걸 알지만 우리가 영화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술 영화 볼 때는 평론가들은 극찬을 하는데 일반인들은
좀 지겨워하잖아요. 딱 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이 문장을 재밌어 할까? 좀 흥미로워할까? 즐거워할까?'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이런 문장 자체가. 분석해 보면 진짜 잘 쓰인 문장인데 그런 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저는, 예. 네. 말씀하세요. 말씀해도, 아니 괜찮을까요? 말씀하세요. 예. 예. 저는 또 말에 좀 동의가 가는 게요. 사실 이 문장이나 이제 문단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이미지나 이런 거는 잘 쓰였지만 이 약간 소설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너무 이제 모든 의미나 상징이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신호를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다 때려 넣어서 독자로 하여금 뒤에 있는 소설을 막 너무 이렇게 상상력이 막 펼쳐지는데요. 이거는 이게 사실 상상력이 펼쳐질 나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리얼한 느낌인데요. 근데 이제 독자가 혼자서 이제 뭐 망상을 하거나 다른 길로 빠지거나 혹은 무슨 추상적인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전혀 하나도 안 들어서요. 그게 또 약간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계속 봐보죠 한번. 이 당신의 피라는 이 제목도 의미심장한데요. 일단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그를 만났다." 이 그는 아버지예요. 근데 여기 묘사하는 게 이것도 한번 다 읽지는 않고요. 그와 스탠드에 나란히 앉아 있어요. 텅 빈 운동장이고 나른한 풍경입니다. 그다음 문장이 절묘한데요. 아이 셋이 공을 차고 있었고 만삭의 임신부가 느리게 운동장을 돌고 있었다. 공을 차는 이미지는 좀 속도감이 있죠. 만삭의 임신부는 느리게 운동장을 돌고 있어요. 이거 빠름과 느림을 대비해서 놔뒀고요. 이건 뭐 저의 해석입니다. 철복이나 구름사다리, 축구 골대 같은 것들이 바람을 맞으며 할 일 없이 서 있었고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죠. 철봉, 구름사다리, 축구 골대. 근데 서 있어요. 근데 이 다음 문장 이 뒤에 따라오는 그 단어들이 망가진 종이 상자와 검은 비닐봉지가 바람에 날려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얘네들은요. 좀 역동적이에요. 고정돼 있지 않죠. 또 크기가 작고요. 공중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일부러 이렇게 배치했나? 태극기가 펄럭였고 기pon이 흔들리며 윙윙 소리를 내며 진동하고 있었다. 펄럭이고 기pon이 진동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문장 자체는 분석을 해 보니까 잘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화자는 지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썼나 좀 나름 추론해 보면 대화에 집중하고 있지 않고요. 풍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애들 공 차고 있고 뭐 임산부 돌고 있고 그 운동장 돌고 있고 철봉 이런 거 보고 있고 비닐봉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지루하고 옆에 있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아이 잘 썼는데? 이거 이 처음에 읽을 땐 전혀 몰랐는데 두 번째 읽으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도 이런 두 번째 문단이 이렇게 나오죠. "생각보다 덤덤했다. 그를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지 격한 감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화를 끊고 내내 그 생각만 했다. 그런데 막상 그와 대면하니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놀라웠다. 그는 나와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악인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저는 이 문장도 좋았던 게 실제 뭐 이런 아버지를 만나면 이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덤덤할 것 같고 어 뭐 그냥 뭐 그 사람은 나와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고 악인처럼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범죄자들을 뉴스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나쁘게 평범하게 생겼네?' 요런 뉘앙스?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또 진실과 가까운 문장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전 잘 썼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래서 나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계속 운동장만 응시했다. 그리고 잘 자랐다는 형식적인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요. 낡은 구두 위로 침이 뚝뚝 떨어지고 형편없이 말랐고 나이보다 늙어 보이고 뭐 지저분했고 겉버섯이 피어 있고 이런 디테일한 세부 묘사들도 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문장 목이 늘어진 밤색 티셔츠 왼쪽 어깨 부분에 오래된 치약이 말라붙어 있었고 곳곳에 오물이 묻어 있는 면바지 밑단은 해지고 뜯겨 있었다. 이런 묘사도 좋았다고 보고 어 그는 울다가 웃기를 반복하며 모노드라마 배우처럼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말을 끊지 않고 계속하려는 노력에서 필사적인 느낌마저 들었다. 하지만 내가 좋아했다던 과자와 자주 갔다던 동물원, 마당의 느티나무 같은 것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다. 뭐 기억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문장들이 저는 객관적으로 잘 쓰여졌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 중간에 이게 나는 그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 들으면서 한 계단 밑에 줄지어 이동하는 개미 무리를 쳐다봤다. 그래서 머리가 없는 그 말벌을 개미들이 옮기고 있는데 나는 그 위로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 기다렸다. 요것도 잘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순간의 지루함, 따분함을 외부의 어떤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지루하다. 사실 내가 많이 아프다네. 그것 때문에 환자 가석방으로 나왔어. 이게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그가 왜 나를 찾아왔을까? 요게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요거는 독자들도 아마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그럼 아버지가 그런 아빠가 왜 찾아왔지? 음. 이제 아빠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겠죠. 여기까지 봤는데요. 이건 이제 정해진 형식은 없는데 제가 좀 주목했던 인상적이었던 문장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 이유를 나름 말씀해 드린 건데 혹시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막골님부터 여기까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뭐 형식이나 전개 방식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배운 분들의 그런 그 뭐야 느낌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진 않아서 그냥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냥 뭐 표현 제가 나중에 쓰게 되면은 이렇게는 안 써야겠다 그냥 싶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취향들이 있을 거예요. 뭐 네. 저는 이런 그 공모전 준비한 건 아니라서 물론 뭐 내보긴 할 건데 묘사도 중요한데 뭔가 좀 미사여구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붙이고 싶진 않네요. 그럼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좋아하는 표가 아니라도 뭐 이것저것 봐야죠. 뭐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볼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저는 쓰기 위해 쓰기도 하고 뭐 문학 공부도 하고 뭐 그럴 거니까 여러 가지 봐야 될 거고 해서 이런 묘사 같은 거는 사실 배울 점은 많아요. 배울 점은 뭐 좋아하지 않아도 배울 점은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단어 선택들 그리고 단어들이 이게 좀 피나 이런 좀 무서운 단어들도 있고 약간 동심적인 단어들도 있어요. 그냥 초등학교, 뭐 철봉 구름사다리, 축구 골대, 나무팽이 이런 것들이 다 옛날 그런 그 어렸을 때 그런 느낌들이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약간 대비되는 느낌 그런 걸 준다라고 해서 뭐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뭐 따로 뭐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딱히 뭐 이론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서 이게 그런데 약간 무섭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뭐 나중에 이제 이 만삭의 미신부 이것도 만삭의 미신부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이 제목이 피니까 물론 뭐 이 피가 뭐 블러드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아버지와 뭐 자식들 뭐 그런 피, 뭐 혈족 뭐 이런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뭐 또는 다른 뜻일 수도 있겠죠. 이런 뭐 아직은 뭐 초기니까 이렇게 뭐 스포일러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뭐 다들 뭐 어떻게든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각자의 단어들 뭐 검은 비닐봉지 이런 것도 사실 무서울 수 있어요. 비닐봉지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응?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이런 거는 괜찮죠. 근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들 그 무서웠다. 약간 그 아기 뭐 아이 같았다. 뭐 그런 것들 윙윙 이런 뭐 계속 이런 소리 같은 의성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인 소설에서는 사실 조금 뭐 어울리지 않나? 어울리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단어를 넣을지, 어떤 형용사를 넣을지, 어떤 묘사를 할지, 어떤 소리를 넣을지 이게 만약에 뭐 영화화나 뭐 드라마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연출가들이나 각본 쓰시는 분들도 그런 걸 고려해야겠죠. 어떤 음향을 넣을지 그런 것도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좀 배우신 분들이라면 좀 그런 것도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네, 음. 여기까지 할게요. 네. 진짜 좋은데요? 그럼 이제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앞서 동의한 거에 플러스 음. 그냥 처음 도입부 이후에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요. 그냥 평이하게 잘 썼다. 평이하다. 그냥 이렇게 느껴졌는데요. 이제 어떤 거보다 이제 사실 좀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자신의 어떤 심정을 대변하는 다양한 사물들 이런 거를 뭐 그냥 평이하게 그냥 누구나 이제 쓰는 것처럼 평이하게 잘 써서 그냥 뭐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고 너무 이성적이지 않고 그냥 적절한 온도에서 잘 썼다. 그냥 평이하다. 이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자, 222쪽을 보면 드디어 아버지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가 나와요. 24년 전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 일은 엽기적인 살해 방식 탓에 당시 언론에서 제법 큰 사건으로 화제가 됐다. 아내는 왼쪽 관자놀이에 칼날이 박혀 사망했다. 그 살해 현장에서 5살 아이가 발견됐다. 부부의 아들이었다. 이 아이는 발견 당시 작은 방에 잠들어 있었다. 근데 이게 공식적인 정보인데 진실은 사건 당시 아이는 잠들어 있지 않았어요. 작은 방 문턱을 밟고 서서 과정을 모두 지켜봤죠. 싱크대에 등을 기대고 있던 남자가 뭔가로 여자의 머리를 쳤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여자의 머리에는 칼이 박혀 있었다. 어, 남자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봤다. 상황 인지 능력이 부족했던 아이는 울지 않았고 크게 놀라지도 않았다. 남자는 아이를 안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줬고 한동안 손바닥으로 아이의 가슴을 도닥였다. 아이는 곧 눈을 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방 문이 다시 열렸다. 남자가 아닌 2명의 경찰이었다. 이 아이는 여자의 언니에게 입양됐다. 아이는 이모를 엄마라고 이모부를 아빠라고 부르며 자랐다. 그들은 살가운 부모는 아니었지만 좋은 부모였다. 말을 하진 않았지만 부모도 아이도 서로가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나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것들을 인정하며 살았다. 가족 관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했고 안전하고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제가 좀 스킵하면서 띄엄띄엄 읽긴 했는데요. 이게 이제 사건의 전말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섬뜩한 게 이 사건도 섬뜩하지만요. 이걸 서술하고 있는 지금 증언하고 있는 화자가 아들이잖아요. 성인이 된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겪었던 걸.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요. 이 문장만 보면 어떤 분노나
어떤 아버지에 대한 억한 심정이 잘 안 느껴져요. 그냥 신문 기사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몸이 건조한 문체로.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아빠가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엄마를 살해했는데 이런 식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섬뜩해요, 솔직히 저는. 요거 혹시 뭐 짧지만 용막골님 요거 어떻게 보셨나요? 음, 섬뜩하기 전에 좀 약간 뭐 약을 친다? 이렇게 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표현이 좀 거친가요? 하여튼,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내용 외에 다른 얘기 좀 해도 되나요? 아니, 예, 이게 불편했던 점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저만 불편할 수도 있고, 뭐, 신경 쓰시는 분들 불편할 수 있는데, 설정 같은 것들이 좀 상식이 아니고 이것저것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종신형 없죠. 이런 거 좀 의도했을까요? 근데 어, 이거 하나가 아니고, 제가 뭐 법의학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음, 머리에 칼 박히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엄청나게 세게 해도 음, 두개골에서 튕겨 나와요. 아, 영화나 이런 데서는 되게 뭐, 목도 잘 잘리고 뭐 그러는데, 집에서 쓰는 흉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니, 뭐, 고기 자르는 것도 힘든데, 고기보다 더 단단한 이 두개골에 어떻게 이 머리가 되죠? 두피는 되게 얇아요. 그냥 얇아서 그냥 찢어지는 정도예요. 그냥 튕겨 나와요. 그리고 뭐, 잘 들어가는 부위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위를 안다는 거는 이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리고 종신형을 받았다는 거는 종신형 그냥 무기징역이라고 할게요. 제가 법은 잘 모르는데 어, 지금 이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살인죄고 상해치사가 있잖아요. 좀 우발적으로 했으면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데 이제 엽기적인 살해를 했다.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전과가 있으니까 뭐 중범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좀 이게 판결에 적당히 이게 뭐 잔인하게 살해를 했더라도 뭐 유기치사나 뭐 좀 더 그런 범죄가 가해지면은 그런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이 살인 장면을 뭔가 묘사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독자를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완벽하게 하려면 하고 사전 조사를 하려면 하고 뭐 적당히 딱 넘어가야지 이 살해 방식 같은 거를 묘사를 하면은 이거 딱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이 알잖아요. 뭐이 당시에도 조금 유명하지 않은데 요즘은 뭐 그냥 뭐 이런 이 정도는 생활법률만 알아도 대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5살이면 인지 능력 다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 곧바로 입양됐다. 이 입양조차도 쉽지 않거든요. 이거 그냥 뭐야 하여튼 위탁도 뭐 선정도 해야 되고 뭐 일단 친척도 알아봐야 되고 언론에서 공개된 공식 정보는 좀 이 한 장에 굉장히 불편한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냥 소설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런 서스펜스 소설들이 대체로 좀 그런 면들이 있거든. 추리나 이런 것들이 설정을 좀 탄탄하게 가져가야 뭐 플롯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가져가야 그런 괜찮은데 이렇게 불편해버리면은 약간 읽는 분들한테 좀 알고 말더라 알진 않더라도 어쨌든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약간 불편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재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재미로 보지 사실 뭐 공부하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공부가 조금 더 될 편인데 뭐 그래서 좀 약간 불편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진짜 중요한 지점인 게요. 제가 아는 어떤 소설가님이 소설을 볼 때 3번 이상 고개를 갸웃거리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거나 말이 안 되는 설정 지금 말씀해 주신 거 3번 이상 그런 게 나오면 소설을 덮어 버린대요. 더 이상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는 게 포착됐을 경우 저도 근데 그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제 벌써 이 짧은 이 한쪽에서 3번 3번 정도 고개를 갸우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독자들은 이거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요소 때문에.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었다고 봐요. 파우스트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도 이제 뭐 사실 그 살해 방법에 대해서는요, 뭐 약간의 동의는 가지긴 하는데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 살해 방법을 무슨 목을 졸라서 목을 이렇게 그 칼로 죽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막 그 전에부터 몽둥이로 패서 이렇게 죽이거나 했으면은 사실 이 주인공이 가지는 이런 어떤 차갑고 냉담한 감정선이 안 되고 어, 그야말로 그냥 분노에다가 이런 그 인간 진짜 완전 그냥 무슨 그냥 이제 원수 중에 원수로 이제 복수국이 완성될 텐데 이거는 살짝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안 쓰니까 그나마 이 화자의 그런 어떤 감정선이 좀 차갑게 유지가 될라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사실 조금 이렇게 말이 안 되긴 하죠. 머리에 이제 바로 이제 꽂혔다는 거는. 예,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긴 한데요.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게 약간 기억을 흩날리게 쓰거나 그런 것도 이제 이 캐릭터에는 또 이만의 어떤 매력이 있어서 사실, 그냥 저는 그냥 좀 무난,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잘 맞진 않지만 그리고 20년 전이면 뭐 사형제도 있었겠고 뭐 다 동신형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한 명을 죽인 것만으로도 종신형이나 사형제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사실. 한 잘해봤자 진짜 이렇게 우발적이 아니라 의도된 살인이라고 해도 한 40년? 그것도 많은 거라고 치고 한 20명 죽여야 그게 사형제나 종신형 될걸요? 아무튼 그런 뭐 소소한 디테일을 이제 또 떠나서 이렇게 짧게 이제 처리한 것 자체는 이 소설 분위기에는 그냥 평이했다, 적합하다, 그냥 뭐 이렇게 적합했다 이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냥.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이제 다음 부분 넘어가서 뭐 이런 오랫동안 그에 대해 생각했다. 거듭된 생각 끝에 마침내 확신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5살이었다. 너무 어릴 때의 일이다. 몇몇 장면이 트라우마로 남긴 했지만 그때의 기억은 지금의 내게 무의미하다. 5년 동안 가족을 이루고 살았을 시절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존재하지 않는 기억들이다. 좋은 기억도 특별한 기억도 없다. 당연히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다. 나를 낳아준 진짜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 생각나는 것은 까만 뒤통수가 전부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그리워할 수는 없는 일이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차갑게 그냥 무미건조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죠. 화자의 심정이. 그에게는 내가 자신의 유일한 혈육일지 몰라도 그는 내게 완전한 타인이다. 여기까지 이제 이 화자의 입장, 어떤 심정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직업이 나옵니다. 이게 각 파트마다 역할이 다 분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묘사하고 또 아버지 그 살인 사건 묘사하고 나의 심정 이제 나열하고 그다음에 자기 일로 와요. 하나씩 하나씩 좀 역할이 다 있더라고요. 따지고 보니까. 자, 225쪽 아래 보시면 개인 병원 신장 투석실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다.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환자들을 대한다. 주된 업무는 인공신장 역할을 하는 필터와 투석기를 관리하는 일이다. 신장이 망가진 자들을 보고 있는데 신체의 필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피 속에 함유된 유독물질이나 노폐물들이 여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피를 이렇게 기계로 돌려서 여과시켜주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간호조무사 역할을. 어, 나 역시 투석기를 중심으로 반복적인 삶을 산다. 그리고 적당히 무관심하고 다정한 기계적인 과정들과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끝없는 반복의 연속이다. 227쪽을 보시면 3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 하지만 환자들을 보면 여전히 기운이 빠진다. 검고 푸석한 얼굴들이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단조로운 병실에 나란히 누워 튜브 속을 빠르게 오가는 자신의 붉은 피를 무심히 응시한다.
토속기는 환자들의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피 속에 녹아있는 유머와 즐거움, 욕망과 에너지까지 모두 제거한다. 투석하는 동안 환자들의 표정은 오래된 마네킹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이곳에 아버지가 왔죠.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피도 내가 봐줘야 돼요. 228쪽의 아래쪽 보시면 나는 깨달았다. 그가 나를 왜 찾아왔는지, 그가 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그가 이곳에 누워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일부러 나를 찾아왔고 마음 먹고 이 병원을 선택했다. 이렇게 됐어요. 좋든 싫든 일주일에 세 번씩 5시간 동안 그를 만나야 한다. 이게 이 설정을 한번 이쯤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소설의 혹시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제 관련해서 뭐 주제나 의도 뭐 관련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가 혈연이죠. 혈연인데 이제 말 그대로 혈연이에요. 내 아버지의 피가 나왔는데도 흐르고 있는데 실제 피 얘기가 나와요. 병원에서 이 화자인 아들이 환자들의 피를 걸러주는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신장투석실에서. 와, 이거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너무 의도적으로 좀 짜맞춘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요런 설정, 용막골님 혹시 요런 설정 어떻게 보셨나요? 뭐, 좀 뻔하다? 약간, 이것도 약간 불편한 점이긴 한데요. 되게, 뭐랄까요. 그냥 병원에서 일한다. 피로 인해서 그 피를 이제 아버지와의 피, 뭐 혈육, 혈연이나 이런 걸 좀 엮고, 그 다음에 그 피라는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섬뜩한 느낌. 그런 것도 주고, 살인으로 했으니까, 살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연관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진 않겠지만, 느낌상으로는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복선일 수 있는데, 이게 자기가 이제 이런 투석 같은 걸 하니까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런 설정들이 사실 의도는 했겠죠. 이게 배운 분들은 의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 배운 사람들도 의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그래서 좀 뻔히 보이긴 한데, 뻔한 게 사실 뭐 어려운 소설이더라도 필요하죠. 뭐 나중에 반전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소설에서 뭐 짧은 단편 소설에서 반전 주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간다. 근데 예상이 가더라도 뭐 사실 그렇게 뭐 상관은 없어서 그냥 뭐 보는데 뭐 살짝 불편하긴 한데 뭐 못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봤어요, 너저저. 네. 네, 그럼 파우스트님은 요런 설정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이런 약간 굉장히 좀 이제, 한 번 보면은 이제 바로 읽히는 상징 같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이렇게 좀, 뭐 뻔하게 느껴질 순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너무 이게 좀 아쉬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게 엄청 잘 쓰여진 소설이라서 더 이렇게 아쉽게 느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뭐 그냥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막 저기 복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킬빌처럼 그냥 바로 그냥 아무렇게 않게 무심하게 살해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복수를 이렇게 계속 치달아 가면서 계속 이제 서스펜스극을 이렇게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그런 윤리관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런 자극적인 이제 많은 드라마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 자극적인 소재를 잘 썼다.
그리고 상징으로도 이미지로도 잘 썼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어서 내가 그 가지는 감정이나 이런 것도 우리 독자로 하여금 충분히 이입이 되고 전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완전히 그 무슨 드라마처럼 이제 막 엄청나게 이게 막 자극적이지 않고 진짜 평범한 어떤 사람도 느낄 수 있는 감정으로 따라갔다는 면에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평이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좋은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이나 어떤 정신을 헤아리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는 정확한 이 의도가 딱 보이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의도가 보인다는 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의도가 뻔히 보이면 자기적이라는 얘기를 듣기 쉽잖아요. 아, 이거 일부러 짜맞췄네. 그 혈연이라는 거, 아버지 피 이거 바꾸는 거, 이거 그 자기 피도 바꾸고 싶다 그런 얘기인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 그 상징과 어떤 현실이 지나치게 밀접하게 누가 봐도 뻔한 게, 물론 상징이 좀 애매하면은 좀 또 그것도 찾는 것도 좀 힘든 일이긴 한데, 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해도 자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수용 불가능한 그런 환자였죠. 그래서 여기 올 수밖에 없었고, 뭐 아버지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왔던 거죠. 어, 아는 병원도 없고, 그래서 왔던 거고. 근데 230쪽에 보면 이 아버지의 병원에서의 성격이 드러나요. 그는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이었다. 간호사들보다 일찍 나왔고, 들어오는 환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큰 소리로 인사했다. 힘없이 걸어 자신의 침대에 조용히 눕는 다른 환자들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이 무기력에 빠진 환자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활력을 주는 그런 환자가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좀 의외이긴 하죠. 그래서 뭐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뭐 그런 묘사 같은 것도 나오고요. 음, 그는 투석하는 동안 한 잠도 안 잤다. 이 투석을 할 때 뭔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열심히 잘 먹고 계란이나 치즈 같은 거, 신문도 읽고 뭐 한자 공부도 하고요. 이런 모범 환자가 됩니다. 이 아버지란 사람은. 그래서 뭐 투석실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 넣죠. 간호사들이 그를 좋아하고요. 뭐 웃거나 재미있어 하죠. 음, 대화도 하고. 투석실은 분명 그로 인해 밝고 명랑해졌다. 어, 근데 반면에 나는 좀 그런 아버지가 불편한 거죠. 나는 아니었다. 그의 적극성, 노력, 긍정적인 성향, 왕성함 모든 것이 불편했다. 그가 투병 의지를 불태울수록 까닭없이 불쾌해졌고 전에 없던 짜증이 생겼다. 어, 그래서 날카롭고 예민해지는 거죠. 이 아들은. 뭐 이런 상황들, 어, 이렇게 설정한 것들. 그의 얼굴을 대하면 대할수록 점점 비참해지는 자신을 발견했고 마음이 상했으며 이상하게 억울했으며 기이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234쪽 아래 보시면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그의 식탐이었다. 나와요. 그래서 정말 잘 먹어요. 식탐이 왕성하죠. 이런 것들, 이런 설정. 혹시 이런 것들 아버지가 지나치게 식탐도 많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을 보여줘요. 투석하면서. 그래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데 그 자체로는 좋지만 나한테는 불편한 거죠. 이런 설정 혹시 용막골님은 이런 아버지 설정 어떻게 보셨나요? 뭐 고구마를 주는 그런 진행 뭐 필요하죠. 설정해서 그 1인칭이잖아요. 예. 1인칭인데 자기가 편해야지 자기가 뭐 쓰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불편한 거, 불쾌한 거 넣는 게 독자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뭐 쓰는 사람들의 읽는 사람들의 취향들이나 또는 뭐
계속 이런 기조를 이어가야 되니까 좀 드라마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소설도 그렇고 기생연결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냥 뭐, 어, 예, 뭐 짜증 줄 수도 있지. 짜증을 드리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진짜 저도 반대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우리가 익히 생각하는 그 범죄자의 전형처럼 행동했다면 여긴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뭐 짜증내고 화내고 진상짓을 했다. 그러면 소설의 이 방향이 완전 다르게 갔을 것 같아요. 이 뉘앙스랄까? 근데 이 소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238쪽에 보시면요. 아버지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많이 변했단다.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교화됐고 열심히 노력했다. 반성했고 끊임없이 뉘우쳤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아지려고 애를 썼어. 전 이 장면 보면서 영화 혹시 그 밀양 아시나요? 밀양을 보셨다면 거기도 죄인이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범죄자가 그 그 자식을 죽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저는 이미 하나님한테 사죄를 받았습니다. 저는 회개했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분노를 하죠.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누가 너를 이게 이제 그 영화의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238쪽의 이 부분 아버지가 스스로 교화됐고 열심히 노력했다. 이 말을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도 우린 혈육이 아니냐. 혈육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아니요, 혈육이 아닙니다. 내 피는 당신의 피와 무관합니다. 이게 혼자 이렇게 속으로 하자는 이게 사기죠. 자, 용막골님은 요거 어떻게 용막골,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약간 좀 이제 좀 극대화를 위해서 앞에 이제 용화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상반된 요소를 이제 뻔뻔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미안함을 느끼는 아버지였으면 병원에서 자기가 그렇게 웃기지 못하겠죠. 오히려 되게 죄스럽게 생각하고 막 눈치 보면서 계속 미안하다 편지하고 미안하다 하고 조용히 사는 게 원래는 정상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더 극대화의 효과를 누린 건데요. 근데 또 이렇게 막 말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더 뻔뻔해지고 속에 더 악한 어떤 심정을 감추고 나를 이렇게 40년 동안 독방을 보낸 모든 탓이 마치 아이나 뭐 다른 사람들처럼 제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전개를 해도 괜찮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좀 이렇게 재밌긴 했어요. 이런 어떤 디테일이란 게 좀 너무 나는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열받는데 나도 이게 소설을 보는 나도 열받는데 약간 이런 느낌. 재밌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좀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243쪽에 아버지와 내가 둘이 있어요. 아버지는 자고 있고. 근데 아버지를 내가 죽일 뻔하죠. 글을 이제 내려보다가 죽일 뻔하는데 처음으로 나는 24년 전의 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글을 이해한다는 건 살인자의 심정을 나도 그 아버지와 동화되는 거죠. 악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요. 아버지가 그 치즈를 훔치다가 들켜버려요. 근데 아버지한테 치즈를 그냥 줘버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아들이 계란 껍질을 까고 갑자기 견딜 수 없이 배가 고팠고 현기증이 났다. 하얗고 부드러운 계란을 반으로 나누고 한쪽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었다. 이게 묘하게 아버지의 모습과 오버랩되거든요.
이렇게 끝이 나요, 소설이. 자, 요거 이제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용막골님은 이 결말과 이 소설 전체를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나 뭐 결말 고민하겠죠, 작가 입장에서. 계란이라는 게 좀 알이잖아요. 그런 약간 뭐 이게 크면은 뭐 병아리가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알 자체가 뭐 그런 느낌도 있고 뭐 하필이면 왜 계란일까? 삶은 계란이겠죠. 날계란 아니겠죠 이거. 그냥.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계란에 비린내가 난다고 했는데 이 비린내는 그 비린내는 아닌 것 같고 좀 일단은 조금 열린 결말이 나긴 했는데 보여줄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뭐 피를 갈아버리고 싶다. 그리고 뭐 없애버리고 싶다. 진상이다. 내가 그의 자식인 게 싫다. 이런 느낌들은 다 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더 가도 되고 없애버리면 좀 그 방법이나 뭐 그런 것들도 해야겠죠. 설정이 더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장편이라면 좀 어떻게 했을 수도 있는데 뭐 단편이기도 하고 적당한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죽일 필요는 없어서. 저도 맞습니다. 네. 이거 예, 이 피를 그러니까 이게 혈연으로 이어지는 건데 결국 아버지를 아들이 닮아버려요. 이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아버지 식탐을 아들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모습 그런 부분에서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혈연은 어쩔 수 없나? 악도 대물림 되나? 아까 아버지가 이해된다.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름 돋는 결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자, 이제 그 파우스트님은 요 결말과 이 전체 소설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뭐 이제 좀 이것도 평이한 결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아버지의 캐릭터를 이렇게 약간 더 디테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냥 평이한 어떤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냥 소시민의 어떤 그냥 뭐 복수도 안 하고 그냥 어쩔 수 없고 아빠는 뭐 엄마가 죽였는데 나는 감정을 되게 감추려 하고 나도 살인자까지 될 순 없고 약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아주 그러니까 평범하게 머물렀다는 것의 어떤 장점을 모두 다 이끌어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 파국을 이제 유명한 어떤 소설들이 하는 어떤 맨 마지막에 재판 그러니까 이방인과 뭐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하는 재판 여기까지 이제 이끌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뭐 주인공이 어떤 그 아버지의 어떤 숨은 어떤 것을 또 고발해서 이거를 뭐 항소기하고 지났는데 더 이제 이 죄를 묻는다거나 혹은 아버지의 어떤 뻔뻔함 속에 숨긴 어떤 순수함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 이해를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안아주고 기도를 한다거나 뭔가 그 우리가 이제 소설에서 기대하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혹은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뭔가가 맨 마지막에 없이 이게 딱 불확실하게 끝나니까 또 이 소설대로 평이했다. 음. 이렇게 결말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떤 휴머니즘적인 거, 어떤 인류의 뭐 어떤 따뜻한 어떤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돋보일 수도 있었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얻게 되는 득과 실이 있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좋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어,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